안녕하세요.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의 추월 차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추월 차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그 차선을 가는 것과 추월해서 가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자, 추월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남들보다 앞서 간다는 거죠. 앞서 빨리 목표 지점에 간다. 그 얘기죠. 자, 제가 오늘 제목을 부동산의 추월 차선으로 정한 것은 부동산에도 이렇게 추월 차선이 있다.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서 빨리 갈 수 있는 차선이 있다. 자, 그 차선을 타야 된다, 우리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부동산의 추월 차선. 자, 요즘 그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죠. 자, 그 책이 그 재테크 관련 책인데 저도 읽어봤는데, 자, 그 제목에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좀 따서 부동산의 추월 차선이라는 제목을 따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PPT에 띄운 화면, 요 매매가 10억을 넘거나 육박한 노도광 금강구 중형 아파트. 자, 10억을 넘었다는 이 기사가 이게 오늘자 기사입니다. 오늘자 기사인데, 노도강, 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강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자, 이게 이제 서울에서는 예전에 비인기 지역이었죠. 이 아파트가 10억을 넘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죠. 뭐 중형 아파트라고 해봤자 84입니다. 84. 자, 이 편한 세상이 요거는 이제 신축이니까 신축인데 10억 5천까지 갔다. 분양권까지. 그리고 중개 청구 3차. 뭐 이건 우리 소위 말하는 썩다리 아파트죠. 오래된 아파트라는 얘기죠. 자, 이게 84가 9억 9천. 자, 롯데 캐슬 골드파크 2차. 이거는 거의 신축급 아파트 같아요. 이것도 9억 9천. 자, 이 정도 갔다. 이 그 비인기 지역이었던 노도강 금강구가. 자, 이게 뭐 거품이 아니냐.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이제 뭐 한두 건이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그리고 뭐 우리가 수원에서도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뭐 나오고 분양권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 재개발 수원역 앞에 재개발 지역 아파트도 뭐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거의 뭐 8억이 넘지 않습니까? 8억 9억 뭐 8억 5천 뭐 그 정도 가니까. 자, 이제 그런 가격대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 추격해서 사냐 안 사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가격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왜 이 가격인가 인정을 하고 왜 이 가격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걸 알아야 우리는 부동산의 추월 차선을 타고 남들보다 빨리 우리가 목표하는 그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추월 차선을 우리가 타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 그 쓰나미 같이 어떤 폭등의 시장이 온 원인을 알자는 거죠. 자, 그걸 모르고서는 절대 여러분이 이 현실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거품이다. 자,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에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폭등한 가격에 뭐 강남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 수도권 최근에 그 폭등한 아파트들 보면 분명히 거품은 끼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거품은 끼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도한 유동성이 단기간에 들어가다 보면 수요가 갑자기 몰리다 보면 서로 사자고 그러면 분명히 가격에 거품은 꼈다는 거죠. 자, 그런 거품의 부분은 뭐 10%든 20%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인정을 해야 돼. 분명히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격 전체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거기까지 왔는가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앞으로 뭐 조정을 받더라도 또는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을 받아서 밑에서 받을 수 있다든지, 그게 거품이 아니라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새로운 환경이 무엇이냐? 자, 그게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거죠. 화폐 가치의. 자,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이다. 자,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이다.
자, 여러분,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죠. 제가 뭐 경제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가지의 진리는 어떤 그 경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뭐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빌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제발 빌려가라.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고도의 성장을 하는 뭐 5%, 6%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나오는 국가는 아니죠. 세계적으로 선진국들도 이제 고성장의 어떤 단계를 지나서 저성장의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저성장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뭐라 볼까요?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까? 자, 이제는 세계가 이제 고도의 성장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 자, 그거의 원인은 또 인구 감소라는 거죠. 인구 감소. 소비 인구의 감소.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 2030년, 뭐 2028년, 뭐 그 정도 되면 인구가 감소되면서 분명히 이제 계속 저성장의 기조로 갈 것이다. 또는 마이너스 성장도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기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 뭐 그 성장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꾸준히 되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화폐 가치는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기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기조. 자,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화폐는 계속 공급이 되는 거니까 시장에 계속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종이 화폐니까 뭐 금본위제의 어떤 그런 화폐 가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한국은행에서 계속 찍어내니까 자, 그래서 매년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적자 예산이 늘어난다. 뭐라고 그러죠? 경제용어로 M2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유동성?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자, 그런 우리는 환경에 놓여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10억의 금강구의 노도강 금강구의 10억 아파트가 10억이 아니라는 거죠. 2006년도의 10억과 2020년도의 10억은 틀리다는 거죠. 14년 전의 10억과 2020년도의 10억은 틀리다. 자, 그러면 그건 5억밖에 안 간다는 거죠. 5억밖에. 2006년도의 기준으로 볼 때는 5억밖에 안 간다. 자, 그러면 지금 그게 5억이라고 하면 그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오른 게.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보합이라는 거죠. 보합. 옛날의 5억과 지금의 10억은 똑같이 다 본다고 하면 자, 저는 그러한 기준으로 지금의 가격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옛날에는 5억이었는데 2016년도에 5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 말이 되느냐. 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는 분은 자신의 소득이 안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자신의 소득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2006년에도 월 200 벌었는데 지금도 월 200 버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돈의 분배라는 것은 상위 10%, 상위 20%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봐야죠. 자, 그럼 그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옛날에 200 벌었던 사람이 지금 500을 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500을 버는 사람이 이제 그 집을 살 수 있는 소득의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이 양극화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양극화, 질적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양극화가 양적인 시장, 질적인 시장인데, 그것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지만, 그걸 좀 리얼하게 풀면, 사회가 양극화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삶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은 좋은 주거지를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알았죠. 야, 이제 강남에서 살아야 애들이 교육 환경도 좋고 좋은 대학을 간다. 자, 그것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았습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시골에서 유학 왔으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몰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우리 부모님 뭐 그런 거 몰랐습니다. 강남 7학군, 뭐 8학군 그런 거 몰랐습니다. 강북에 사시는 분들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을 보십시오. 목동이 학군 좋다. 그리고 하계동이 학군 좋다. 그 다음에 강남이 학군 좋다.
자, 그리고 대구의 수성구 학군이 좋다. 그거 모르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자, 시골에 사시는 그 옛날 노인들 빼고는 다 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자,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간다는 거죠. 목동으로 가실 분 목동으로 가고, 하기동으로 가실 분 하기동으로 가고, 자, 그런 질적인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 모두가 그곳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곳의 집값은 올라가고, 다른 그 학군이 안 좋은 그런 동네는 가격이 낮아지고 양극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냐? 자, 그런 기준점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 학군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양극화고 질적인 시장, 양적인 시장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알았는데 우리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 속도로 달리면은 그 목표 지점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월 차선을 타야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빨리 가려면 추월 차선을 타야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이러한 본질을 알고 우리가 그런 부의 추월 차선으로 달려갈 것인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자,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의 추월 차선으로 달려갈 것인가, 자,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떤 문화적 충격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은 전국 각지에서 이제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죠. 이제 이제 그 과의 구성원들이 뭐 강원도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제주도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뭐 포항에서도 오는 애들도 있고, 뭐 강남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강북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은 한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이제 뭐 속초 뭐 그런 데서 오는 친구들한테 일단 한번 충격을 받고, 이제 좀 시골스럽잖아요. 그쪽에서 오는 친구들은 그런 시골적인 거에 좀 충격을 좀 받았고, 뭐 충격이라기보다는 저런 아이도 있구나, 뭐 그런 충격이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강남에서 자랐던 아이들한테 충격을 받는 거죠. 이제 강남에서 성장하고 그 8학군에서 이제 온 아이들이죠. 자, 그 친구들의 또 대부분의 그 이제 가정의 환경을 보면은 당연하죠. 뭐 어머니는 이대 나오고 아버지는 의대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직이죠. 자, 그런 아이들의 이제 성장했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나오니까 들어보면 이제 뭐 이제 딱 그거죠. 일단 집이 이제 우리 시대 때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방배동의 아파트에 산다. 뭐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뭐 그 당시에 또 아버지 자가용도 몰고 오고 뭐 그러면 그 당시엔 그게 대단한 거죠. 요즘이야 뭐 그런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지만.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벌써 그 외국인들, 원어민들한테 벌써 영어를 배웠다는 거죠.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 친구들은 그 어렸을 때 벌써 원어민들이 집에 와서 자기 원어민들한테 영어를 배웠다. 자, 그리고 자기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 AFKN이죠. 그때는 뭐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AFKN을 통해서 그 영어를 배웠다는 거죠. 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누군가 교육을 시켰겠죠. 그러면서 뭐 아메리칸 풋볼을 재밌게 봤다. 그러면서 그걸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저런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뭐 잘못 살았구나. 딱 그런 자각이 온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벌써 격차가 오는 거죠, 격차. 그 친구는 이미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토플 시험을 보면 그렇게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뭐 히어링이 완벽하니까 거의 회화도 거의 완벽하게 하고, 뭐 그런 애들은 그냥 요즘 토플 550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점수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550만 돼도 토플 기준으로 대단한 거였죠. 대학교 들어가서 히어링해서 길을 뚫고 있으니까 뭐 400점 조금 넘고 이제 공부해야 이제 500 넘고 막 그렇게 나오는 때니까 어떤 그 차이를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 강남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 그리고 친구 관계,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거지만 이렇게 강북에서 이렇게 자라는 어떤 그러한 그 생활 습관,
어떤 사고방식 가지고는 그들과 친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친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워낙 자라온 배경이 틀리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도 틀리고, 자, 들어가기가 서로 어울리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현재 부동산에서 양극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뭐 강남 아닙니까? 강남과 강북의 집값 차이. 자, 그리고 어떤 학군이 있는 지역과 비학군의 차이.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제가 자랐던 환경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죠. 자, 뼈저리게 느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세대들, 예를 들어서 저같이 성장한 세대들이 이제 지금 뭐 이제 애들 키우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런 부모들, 물론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한 3, 40대의 아이들 가진 부모들은 저보다 더 깊이 있게 느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그 목표가 뭡니까? 바로 이제 좋은 학군으로 가자.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IMF를 겪었던 세대들 입장에서는 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 IMF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이건 뭐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IMF 때 그나마 그 직장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바로 스카이라는 겁니다. 스카이. SKY. 서울대, 연대, 고대. 자, 그런 학벌을 가진 친구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자, 왜 살아남았냐? 그 사람들은 뭐 물론 능력도 있지만 인맥이 좋다는 거죠. 인맥으로 여기서 잘려도 저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인맥.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 목을 매는 겁니다. 목을 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문직이 되든지, 요즘은 좋은 직장도 좀 나가리 분위기고, 왜냐면 뭐 이제 들어가면 쉽게 또 잘리는 시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전문직 아닙니까? 저기 뭐야, 법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변리사가 된다든지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러한 특수한 지구, 특수한 지역, 특수한 학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들만의 리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들만의 리그. 자, 그게 어딥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비싸다고 하는 그런 주거 지역이죠. 자, 제가 친구 이야기를 한번 좀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친구와 무척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강남에 가서 또 놀아야 되니까, 강남에 가서 또 친구들 사귀고 놀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안 되더라는 거죠. 친하고 싶어도 친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학교에서는 친하게 지냈지만, 밖으로 나가서 친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밖으로. 왜 그러냐면 서로 살아온 환경이 틀리다는 거죠. 서로 살아온 환경이. 자, 서로 살아온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서울에 살았어도 뭐 집이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이 사고 방식, 뭐 어떤 뭐 수준, 뭐 노는 수준, 뭐 생활 수준이 시골적일 수밖에 없죠. 제가 아무리 뭐 시골에서 잘 사는 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어떤 친구들과 이렇게 보통 뭐 친구들 사이에 또 껴서 친구가 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아메리칸 풋볼이라는 걸 모르니까 일단 얘기가 되질 않죠. 그리고 그들은 벌써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안 되고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벌써 만나가지고 어느 때 유학을 가서 뭐 무엇을 할까? 뭐 그런 인생의 계획이 쫙 계획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또 계획이 나오네요. 자, 그들은 벌써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벌써 어렸을 때 그런 영어를 배우고 이미 대학교 때 미국 갈 토플 점수를 이제 벌써 한 차례 시험을 보니까 미국 갈 토플 점수가 딱 나오고 다 쉽게 계획이 되더라는 겁니다. 뭐 부모님의 재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벌써 부모님이 너는 교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어디 학교 교수가 돼야 된다까지 딱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벌써 다 정해놨겠죠. 자기 아버지가 그 학교 교수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뭐 어떤 다른 백을 이용한 게 아니라 뭐 실력도 있고 어떤 다 배경도 있고, 그리고 그걸 공부하면 더 교수가 되게 쉽게 교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어떤 길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계획되어서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또 유학을 갔고, 갔다 와서 부모님의 계획대로 그 친구는 교수가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수가 됐습니다. 아주 실력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저처럼 뭐 한다거나 열심히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왜 관심이 없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 강남에 있는 집을 물려줬죠. 뭐 한 채만 있었겠습니까? 뭐 지금 말하는 대로 강남에 계신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또 미리 마련해 놓으니까 또 마련해서 또 강남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애를 낳아서 애도 또 강남에서 키우고 있고, 자,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 친구 얘기를 했냐? 그게 바로 금수저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금수저의 인생. 자, 금수저의 인생은 그렇게 어떤 그 좋은 환경에서 특수하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계획대로 인생을 가더라는 겁니다. 자, 계획대로 인생을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저같이 제가 흑수저, 저 같은 흑수저, 저도 흑수저죠. 자, 저 같은 흑수저는 그렇게 갈 수가 없죠. 막 인생이 굴곡이 심했죠. IMF 때 회사 다니다가 회사가 망해서 잘리다 보니까 뭐 또 주식도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주식을 해서 돈도 조금 벌었다가 또 이제 뭐 다 까먹고, 이렇게 굴곡이 심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돈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또 부동산으로 들어와서 지금 부동산에서 그나마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자, 그렇게 저는 굴곡 있게 살았던 거죠. 뭐 어떻게 계획적이지 않다는 거죠. 계획적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꾸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방향성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욕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저는 그런 끊임없는 목표를 가졌던 거죠. 자, 그런 끊임없는 목표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가졌던 거죠. 그 친구는 그냥 계획대로 공부를 해서 훌륭한 교수가 되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됐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저희 아버지는 제가 PD가 되는 걸 좋아하셨죠. PD가. PD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골에서 유학 보내서 서울에서 공부를 시켰더니 지가 알아서 스스로, 저희 아버지는 뭐 제가 PD가 되고 뭐 그런 걸 지도하지는 않습니까? PD가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가 뭐 진짜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엄청 자랑을 하고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이 잘리니까 뭐 그때부터 아버지도 이제 실망이 크셨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굴곡을 겪으면서 왔지만은, 그래도 저는 어떤 끊임없이 저의 그 욕심, 욕망, 그것을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안 살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추월차선을 달려간 거죠. 남들과 같이 뭐 제가 다시 재취업을 했거나 뭐 그랬으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겠죠. 평범하게 애들 키우고, 뭐 어쩌면은 지금 무주택처럼 막 멘붕이 되는 거죠. 집값이 폭등하는데 그 집값이 왜 폭등하는지도 모르고, 뭐 진짜 거품이다 하고 외치고, 뭐 인터넷에 댓글 달고, 뭐 그렇게 정부에 항의글이나 쓰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강남을 본 거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쫓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죠. 자, 그러면서 추월차선을 타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들의 세계로. 자,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평범하게 살면 안 된다. 젊었을 때 확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했지만 주식은 안 됐던 거고. 자, 그러면 뭐가 있겠냐. 그러면 주식으로는 안 되면 그럼 부동산으로 벌 수 있겠다 해서 저는 부동산의 세계로 들어온 거죠. 일찍 들어온 거죠. 그나마 일찍 들어와서 자격증도 따고 부동산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과를 거뒀던 거죠. 자, 그렇게 저는
추월 차선을 달려온 겁니다. 남들이 직장 다닐 때 저는 부동산의 세계로 일찍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러한 성장 속에서, 그러한 그 성장 과정 속에서 그나마 지금의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욕심과 욕망. 그게 이제 강했던 거죠. 저의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끊임없이 노력의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도 엄청나게 겪었겠죠. 자, 겪으면서 어느 시기에 되니까, 어느 시기에 어떤 그 결과물을 나오는 데는 역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지나고 보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기초부터 순서를 밟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 방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한 방에. 자, 그게 한 방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죠. 단기간에 분명히 주식을 하니까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버니까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 때는 단타를 무지하게 쳤으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하루에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을 그렇게 보니까 돈 버는 게 너무 쉬워 보였다는 거죠. 너무 쉬워 보였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그렇게 벌었는데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돈 버는 게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그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번 게 아니라 그 시장이 좋아서 번 건데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실력이 좋은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 실력을 안 쌓고 내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무리하게 배팅하다 보니까 주식에서 깨지게 된 거죠. 자,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왔을 때 부동산 시장은 좀 기초부터 튼튼히 하자.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의 어떤 그 전문가의 세계에서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변의 실력가들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실력가. 고수들이죠, 고수들. 그 돈 번 고수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다는 거죠. 어려운 길을 가든지 단지 행운에서 벌어도 그것을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의 추월 차선으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수를 만나야 된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부동산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세계는 그야말로 큰 돈이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 투자하면 말 그대로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 투자하면 남들은 2배, 3배, 몇 배로 올리고 있는데 내 집은 안 올라가고 도로 까지는 경우도 많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동산의 세계는 쉽게 말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죠. 남들이 2배 올라갈 때 나는 3배, 4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장에 왔을 때 3배, 4배를 먹어야지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내가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남들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면 말 그대로 그냥 평준화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역시 기초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초의 단계를 넘어서 실력 있는 고수들한테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주위에 고수들이 많아야 성장이 빠르다. 자, 부동산은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험의 산물. 제가 예전에 부동산을 할 때, 많은 저희 부동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오고 가는 거죠. 분양권을 전매로 하시는 분들도 오고 가고,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이렇게 부동산 하다 보면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흘러가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는데, 자, 어느 날 어떤 분양권 하는 친구가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서 몇십억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자, 어디에다 투자를 기가 막히게 해서 벌었다. 그 친구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 거죠. 단순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머리가 반짝했습니다. 반짝. 아, 그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그렇게 맞아. 그렇게 돈을 버는 거야. 그러한 감이 딱 오더라는 거죠. 아, 부동산은 가치구나. 좋은 부동산이 보일 때 그걸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죠. 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전문가, 그 분양권의 전문가, 그 전국 부동산의 분양권의 전문가인 그 친구가 다른 사람, 다른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고수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줄 때, 아, 저는 거기서 머리에 해머를 맞은 느낌이었죠. 아,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부동산은 좋은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가치를 미리 발견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남들이 모르는 가치를 미리 발견을 해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저는 거기서 깨닫고, 아, 그 투자 방법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저희 투자 방법을 세운 거죠.